네. 오늘은 19강이네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추석이 있어요. 추석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귀성 또 아니면 역귀성 하지 말라고 동네 앞에라든지 근데 프레카드 걸려 있는 거 보고 참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19강 하기 전에 오늘 그 본문에 그 영어 단어가 3번이 나와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 그 러브 우리가 항시 그 사랑이라는 말 하잖아요. 영어로 러브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하면 영어로 LOVE 아니겠습니까? 근데 LOV를 그 첫 글자를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글자인 L은 listen입니다. listen은 알다시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사랑의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주는 이것이 첫 글자 L입니다. 두 번째는 O입니다. O는 잘 아시다시피 오픈이에요. 오픈은 여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내 약점도 상대방한테 소상히 알려줘서 상대방이 나중에 저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상대를 편안하게 느끼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게 오픈입니다. 세 번째 글자는 V인데요. value,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며 그를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행동을 하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E는 express입니다. express, 표현입니다. 표현. 사람은 느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말과 혀로만도 어떤 것을 해석해서도 안 돼요. 진정 가슴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 안해야 되거든요. 행함과 진실함을 함께 표현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러브는 들어주는 것, 여는 것, 또 가치,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 이 4글자가 모여서 사랑이라는 기초를 이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9강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방을 건너뛰는 창조자가 되자. 또, 그러려면은 자기화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자기화라는 것은 내 캐릭터가 뭐냐. 예를 들면, 제가 조선이면 조선이가 쓴 시는 캐릭터가 뭐냐 이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런 다른 어떤 캐릭터도 없이 이게 시를 쓰거나 또 글을 쓰는 것은 좀 힘이 없어요. 설령 잘 못 쓰더라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글로 나타내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모방을 건너뛰는 창조자가 되자 그랬습니다. 모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렇게 본뜨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유아 생후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아기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하는 걸 따라한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인지를 이제 느낌으로만 알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표현으로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면은 주변 동작이나 표현 동작을 따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교육도 어찌 보면 모방이 첫 번째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는 원래 사실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영역은 신의 영역이죠. 예. 인간에 있어서 창조란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 또 새로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모방도 하나의 창조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모방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는 모방은 허대,
표절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자, 첫 번째인데요. 시인은 생각을 파괴할 권리가 있다. 맞아요. 생각을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잘 나오질 않아요. 시적인 언어는 일상을 일탈할 때 생겨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 평상시의 언어를 가지고는 약간 시적으로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네. 시적인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창의적인 것이다. 창의적, 시적 같은 말입니다. 네. 타인과 유사해지려는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그랬어요. 남과 유사,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것을 좀 과감하게 거기서 단절을 시켜야 돼요. 사실 처음에는 모방으로 갖되 이제 자기 것을 확실히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 좋은 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 이 시를 조성원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뒤지니 동전 몇 개가 나온다. 오래된 먼지도 나오고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체온의 흔적과 오래 씹다가 다시 싸둔 눅눅한 껌도 나온다. 어쩌다 오래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어머니를 뒤지면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온다. 옛날 이야기가 줄줄이 끌려 나온다. 심심할 때 어머니를 훌러덩 뒤집어 보면 온갖 잡동사니 사랑을 한꺼번에 다 토해낸다. 뒤집힌 어머니의 안쪽이 뜯어져 저녁 햇빛에 너덜너덜 환하게 웃고 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로 읽는다. 여기 계속 나와요. 이 희연법이라고. 네.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뜻은 동음이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데 뜻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굉장히 쉽게 썼으면서도 멋지게 쓴 시입니다. 한번 어떤 부분이 멋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뒤지니 동전 몇 개가 나온다. 여기까지 하면 저쪽 어머니를 어떻게 뒤지? 근데 어머니가 그 호주머니를 뒤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예, 여기까지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된 먼지도 나오고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체온의 흔적과 오래 씹다가 다시 싸둔 눅눅한 껌도 나온다. 이제 여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어머니는 호주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도 쌓이잖아요. 호주머니가 이게 발라당 훌러덩이죠. 뒤집어 까보면 먼지들이 뭉쳐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것도 먼지로 돌아가서 저렇게 뭉쳐서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래된 먼지도 나왔어요. 이제 처음에는 동전도 몇 개 나왔고 오래된 먼지도 나왔어요. 시간을 측량할 수 없는 체온 흔적과 측량이라는 것은 그림이나 도표로 나타내서 생각하거나 헤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측량은 대체적으로 땅에 관련돼서 많이 해요. 측량하는 것이죠. 체온 흔적과 어떤 그 호주머니에다가 손을 넣었던 그 흔적, 그것이 이제 그 참 멋지게 되었잖아요. 체온 흔적이라고요. 오래 씹다가 다시 싸둔 눅눅한 껌도 나왔다. 근데 옛날에는 그 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껌이 그렇게 그 알갱이로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종이로 싸가지고 그 흰 분이 묻고 거기에 그 은박지 같은 게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씹다가 이게 길거리다 버리기 뭐니까 이렇게 씹다가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저도 그 옛날에 그 어머니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이게 빨래를 하니까 나와가지고 이게 옛날에 방망이로 두드렸어요. 방망이로. 지금은 세탁기로 하지만 이게 두드리니까 껌이 이게 다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거기서 터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혼난 일이 있고요. 어쩌다 오래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어머니를 뒤지면,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를 처박아 둔 게 아니라 옷을 이제 그 좀 처박아 두고 구석 같은 데 처박아 두고 농틈이라든지 처박아 두고 이제 빨아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뒤지면 달도 나오고 별도 나와요. 옛날 이야기가 줄줄이 끌려 나와. 여기 이 기절을 보면은 그 어머니 그가 그 얘기했던 옛날 얘기를 하던 또 달이나 별이 호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의 사실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심할 때 어머니를 훌러덩 뒤집어 보면 이게 호주머니죠. 그래서 훌러덩은 그 좀 큰 말이고 홀라당이 있어요. 이게 작은 말이에요. 훌러덩은요 완전이라는 부사어입니다. 완전히 확 까버리는 거죠. 뒤집어서 뒤집어서 까면 온갖 잡동사니 사랑을 한꺼번에 다 토해낸다. 그 연은요 1년으로 같아요. 1년에 동전도 나오고 먼지도 나오고 이제 이러잖아요. 온갖 잡동사니들 다 한 번 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잡동사니라는 것은 그 별 소용없는 여러 가지 어떤 쓸모없는 물건, 또 쓸모가 있되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물건을 잡동사니라고 그럽니다. 뒤집힌 어머니의 안쪽이 뜯겨져. 어머니 그 호주머니가 안쪽이 꼭 뜯겨져 가지고요. 그런 경험들 많잖아요. 호주머니에 동전을 넣는데 집에 가니까 동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가지고 참 얼마나 그 안타까워요. 저녁 햇빛에 너덜너덜 환하게 웃고 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빨래를 하면 꼭 호주머니를 이렇게 훌러덩 까가지고 널어놓잖아요. 그 표현입니다. 이게 나는 가끔 주머니를 어머니 넣는다. 멋지죠?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거를 쓰려고 하면은 쉽게 안 돼요. 이 정도 쓰기까지는 이분 그 시인님 내공이 상당히 큰 겁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못 쓰잖아요. 제목이 홍시예요. 홍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홍시가 많이 달릴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홍시 되기 전에 풋감이 떨어지잖아요. 바람이 불거나 또 이게 해거리를 해요. 그 감은 과실수는 2년에 한 번씩 해거리를 해요. 한 해 많이 열었으면 다음에 떨어지고 많이 열었으면 다음에 떨어져서 그 해거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적과를 해줘요. 이게 적당량만 남겨놓고 따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일도 적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감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시 되기 전에 따서 감을 따거나 떨어진 것을 아침에 소금물에 넣어놔요. 그래야 그걸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과일 가게 하시는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제일로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사람입니다. 과일 이거 얼마에 하면서 꼭 손으로 누르는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과일 가게 가가지고는 절대 손으로 이게 누르지 마세요. 그냥 손가락으로만 짚어주고 이거 주인이 알아서 해야지. 복숭아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꼭 눌러놓잖아요. 다음날 못 파는 거예요. 멀쩡한 복숭아가 꼭 한번 눌러놓으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일 가게들 가시거들 눈으로만 말씀해 주시고 이건 얼마고 뒤죽거리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또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뭐 피망이네, 고구마네, 양파 막 이런 막 키위네 이렇게 막 싸놓고 팔거든요. 그거 몇 개 사려면서 다 뒤적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가 조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가져가야죠. 근데 그거를 온통 다 뒤져가지고 제일 큰 것만 고르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과일이나 이 야채 이런 거는 자꾸 뒤적거리거나 이게 이렇게 되면은 상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장에 가시거나 마트에 가면 절대 뒤적거리지 마시고 채소면 이게 담아가라면 봉지에서 담아서 이게 구람수만 재서 갖고 오면 되니까 차곡차곡 내가 이게 좀 안 좋더라도 이렇게 가져오면 다음 분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홍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 넋두리를 좀 했습니다. 홍시입니다. 참 멋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웅아. 이 시인이 박지용이잖아요. 박지용 씨가 그 끝허리자 웅아 아버지 돌아가셨다. 얼마나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기차가 고향역 들어설 때 누이는 연하고 붉은 날을 지냈다. 이게 물렁물렁한 거죠. 홍시
홍시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자,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루만졌을까. 망설였죠, 이제 계속.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망설였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쉽게 어떻게 형제지만은 쉽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렁물렁한 말 한마디. 식구들 돌아가며 볼 비빈 따뜻하고 반질한 말. 다 아시겠죠? 받쳐든 손끝이 먼저 오는지 달게 떨렸다. 홍씨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받치고 있었어요. 아버지 목숨이 이제 홍씨처럼 곧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려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이 줄을 딱 여기 행에는 줄 쳐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받쳐든 두 손끝이 먼저 울었어요. 와, 좀 대단하죠. 손끝이 먼저 부른 거예요, 손끝이. 그래서 이 시가 너무 좋다는 것이죠. 우리 다 함께 살던 옛집 창호에 노을처럼 가라앉는 말. 그 창호가 그 한지로 됐잖아요. 한지의 방울에서 쫙 노을이 비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라앉는 말이에요. 혀를 빼고 의자에 박혀 있다가 보았네. 이 말은 조금 관념적이어서 저 같으면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식구들 둘러앉아 꾸역꾸역 먹어치워야 할. 여기는 뭐냐면 홍씨가 아버지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노력했는데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먹어치운 거예요. 예, 아버지가 고생했던 거, 땀 흘림을 먹고 자식은 자란 겁니다. 뭘 열리면서 익어버리는 부흥의 열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홍시는 열리면서 그냥 바로 익어버렸어요. 이 부음이라는 홍시는. 예. 그러니까 여기도 줄 쳐놓으시고 꼭 여러 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늘 무너지는 순간 벼락처럼 열렸다가 벼락처럼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오로지 하늘 무너지는 소리는 순간 뭐냐면 옛날에 그 붕어라고 한자가 있습니다. 붕어. 임금이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붕어 하셨다 그래요. 붕어. 이 말은 뭐냐면 그 산이 높으면 무너지고 붕자가 그래서 생겼습니다. 못에 물이 가득하면 넘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붕어입니다. 오로지 하늘이 무너졌다. 붕어. 임금이 돌아가시면 붕어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발음하기 전에 이미 잠들어 있는 말. 잠들었어도 어쩌자고 불씨처럼 안고 다니는 그 말. 홍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불씨처럼 항시 이게 간직하고 있어요. 이 불씨로 간직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씨라는 것은 호흡 부르면 언제든지 확 살아나요. 그러다 또 불씨를 보습한다고 하죠.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호흡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는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감이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또 감쪽 같네 이런 말이에요. 감쪽이 뭘까요? 감쪽은 뭐냐면 감쪽 같다 그러잖아요. 이 감을 있잖아요. 가운데를 딱 갈라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딱 붙어버린대요. 안 보이게. 거기서 감쪽 같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쪽 같다 할 때 그 쪼갠 흔적을 찾을 수 없대요. 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감쪽 같다 할 때는 그런 거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분 감상입니다. 서쪽으로네요. 서쪽으로. 절벽은 가장 짧은 활주로다. 멋지죠. 절벽에 딱 서가지고 딱 날아가고 활주로가 이만 한 발도 안 되겠죠. 네, 가장 짧은 활주로예요. 네, 우리가 그 활주로 하니까 이륙 활주로가 있고요, 착륙 활주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상 활주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광주에서 정읍 쪽으로 이렇게 정읍 조금 휴게소 넘으면 고속도로 넓은 곳 있죠? 그게 착륙 이게 그 비상 활주로예요. 그런 곳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활주로로 사용하고 있는 비행장이
폭격을 맞아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거를 위에 가드레일만 뽑으면 돼요. 치우고 그걸 활주로 이게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활주로는 대체로 규격이 있대요. 왕복 16차선이랍니다. 왕복 16차선이 활주로예요. 오래전 세상은 지평선 끝이 절벽이었으므로 하늘은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다. 아주 좋아요. 자, 오래전 세상이에요. 그때는 지구가 네모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 지평선 끝에는 절벽이에요. 그냥 낭떠러지 그냥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지평선 끝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지평선 끝에서 하늘이 됐다고 어느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게. 이거는 그러니까 절벽은 가장 활주로다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파티 언어예요. 이 본문을 보면은 파티 언어가 따로 있대요. 파티 언어는 좀 남달려야 되잖아요. 언어도 좀 고급스러워야 될 것 같고요. 천박스러우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옷도 우아하게 입고 언어도 좀 더 우아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파티 언어가. 그리고 좀 더 뭔가 이렇게 공상적인 말,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해야 그게 어울릴 것 같아요. 그게 파티 언어입니다. 근데 본문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거대한 사탕이 포장지만 남기고 사라질 뿐이라면 매일 밤 새로운 행성이 탄생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여기서 거대한 사탕이에요. 이게 뭐냐면 언어예요. 파티 언어예요. 사탕 발림, 사탕처럼 달콤한 맛, 이런 말들이 지금 포장지만 남기고 원래 없어져 버리면은 새로운 행성이 또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파티의 언어가 아니면 새로운 행성이 태어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많이 나가버렸어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티 언어는 어떠해야 되냐면, 두 손을 가슴에 앞에 모으거나, 이렇게 모으거나,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거나, 엎드리는 습관, 무릎 꿇는 그런 습관을 잃어버릴 때 파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는 기도를 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파티 언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부분 감상입니다. 붉은 기예요, 붉은 기. 이거는 요즘 고속도로나 이런 데 담벽에 보면 담쟁이를 올리잖아요. 미관상 좋게 하려고. 그걸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방음벽이 된 담쟁이들. 질주하는 차들의 소음이 담쟁이들의 임파선을 따라 온몸에 퍼져 있다. 이게 뭐냐면, 담쟁이들이 지금 단풍잎을 달고 있잖아요. 담쟁이 단풍잎도 굉장히 울긋불긋하고 이뻐요. 근데 그 임파선, 그 줄기, 대체적으로 사람에게 그 임파선이 있잖아요. 대체 많이 나오는데, 이 임파선이 이게 까느다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매듭이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임파선이 여기에 동글동글 몽울이 접히거나 이 옆에 임파선이 있잖아요. 이 임파선이 부으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을 때는 이상이 오면은 몽울이 접히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기에. 근데 여기서 뭐냐면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임파, 호흡 같은 게 하잖아요. 입으로 코로 들어오는 병균을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이게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기능을 못해가지고 여기 몽울이 잡혀니까 이게 빨리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붉은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